TBC 클리닉 건강 365 두 번째 주치 영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신동구 교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게 또 네.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이 달라졌다, 집안에서만 생활한다, 그러면서 심혈관 질환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또 활동량이 준 반면에 집에서 무방비 상태로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또 짐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음으로 해서 활동량이 줄면 기존의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조절이 잘 안 돼요.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또 그리고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그냥 집콕 생활만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체중도 불고 또 밤에 또 식당, 야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식당을 못 가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체중이 늘고 또 고혈압도 조절 안 되고 악순환을 그리는 거죠. 또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울증 이 자체도 심장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요즘 보면 네. 진료 과목도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내과만 하더라도 뭐 순환기 내과도 있고 내분비 내과도 있고 심장 내과도 있던데 저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우리 이거는 이제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네. 우리 내과 안에는 8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네. 각 장기를 다루는 분과가 예. 있는데 그 중에 순환기 내과가 들어가 있죠. 심장만을 다루는 혈관인데 내과 분과가 1992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때 사용되는 정식 용어가 순환기 내과예요. 이게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서 조금 더 어렵긴 한데 보통 심장내과와 순환기내과를 혼용해 쓰지만 공식 명칭은 순환기내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공식 명칭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동네마다 있는 연합내과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는 예, 당연하죠. 이제 그분들은 일반 내과, 그렇죠. 순환기 질환을 더 깊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인 내과 질환을 다루는 알겠습니다. 분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그 순환기 내과 가운데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질환입니다. 탈을 하니까 지금 심방세동이라는 이제 부정맥, 이거는 중풍이나 다른 심부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살면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흉통, 호흡곤란, 어지러움 또는 실신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심방세동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방세동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다가 우연히 손목의 맥을 짚어보거나 신체 검사 때 심전도 검사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뇌졸중 발생 위험이 5배 높고 전체 뇌졸중의 20%가 심방세동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보다 치매 발병률 위험도가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무서운 질환, 심방세동. 게다가 심방세동은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유병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2060년이면 전 인구의 5.8%인 230만 명이 심방세동 환자가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간단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도 완치는 상당히 어렵고 자연적으로도 사라지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심방세동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심장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심방세동 역시 대표적인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심방세동은 부정맥 중에서도 지금 대표적인 질환이죠. 대표적인 질환이고 가장 흔한 부정맥 질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갑자기 배웠던 이제 네. 용어가 떠올라요. 뭐 좌심방,
우심실 이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분명히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심방세동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심방 심실을 기억하시고 있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한 거기까지만 실력인 알아요. 것 같은데 딱 요거만 알아요. 맞아요. 뜻은 어디가 몰라요. 심방이고 그래서 심실인지 오늘 모르죠. 주제가 네. 심방세동이고 네. 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 특히 소품으로 심장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예.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심장이 이렇게 저희들 이게 실제 모형보다는 큰 모형입니다. 들어가 있고 이게 심실이라고 하죠. 예. 심실이고 이쪽에 뒤를 돌아보면은 심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심방, 심실. 기능적으로 우리 사람에는 정상적인 두 개의 우심방, 좌심방이 있고요. 또 우심실, 좌심실이 있게 되는데 네. 이 심방이라는 데는 피를 모아서 심실로 보내서 펌프를 하게 도와주는 보조, 자동차로 이야기하면은 보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심방세동은 이 심방이라는 기관에서 이게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가 고이고 거기에서 혈전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질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앞에서 심방세동을 부정맥의 대표적인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흔히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는 게 심방세동을 말하는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정맥에도 심방세동 외에 여러 가지 또 질환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럼요. 부정맥은 아주 많은 부정맥이 있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은 부정맥 중에 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는 거는 그냥 내가 부정맥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보다도 어떤 종류의 부정맥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진료를 받으러 가서 그 담당 진료 의사분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명칭을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우리 과거에 보면은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수축기혈압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어색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새는 심지어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말도 그냥 환자분들이 그게 쉽게 써요. 그만큼 교육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부정맥 용어가 좀 어렵고 낯설더라도 자꾸 익히시면 더군다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맥 같으면 용어를 알고 있는 게 네. 훨씬 관심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교수님 어떻습니까? 심장이 일시적으로 빠르게 뛴다고 해서 모두가 심방세동은 또 아닐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그럼요. 심방세동 정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불규칙하게 뛰니까 우선 두근거리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숨이 차기도 하고요. 숨이 차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지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신, 졸도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분명히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게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무증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가슴이 좀 답답하고 두근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증상을 못 느낀다고. 그래서 또 진단이 늦어지고 또 치료가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또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증상이 뚜렷하게 또 나타나면 좋으려면 그렇지 않다고 그럼요. 하시니까 네. 이게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왜 누구나 사람은 격렬한 운동하고 나면 가슴이 뛰는 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본인이 심방세동인지 아닌지 이거 참 알기 힘들 것 예,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놀라도 가슴이 뛰고 흥분해도 가슴이 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슴이 뛰는데 보통 운동이나 놀랐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되면 운동을 하다가 쉰다든지 하면 정상적으로 맥박이 돌아가게 되죠. 정상으로. 네. 또 그것도 뛰는 걸 못 느끼게 되지만 이런 부정맥에 의한 가슴 뛰면 시간이 쉬더라도 안정하더라도 계속 정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차별점이 되겠고 또 그거 외에 가슴 뛰는 거 외에도 예를 숨이 차다든지 뭐 그런 증상, 동반 증상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주변의 어르신들 보면 혹시나 중풍에 걸릴까봐 이제 좀 걱정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 심방세동이 중풍이랑도 연관이 네?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려고요. 진짠가요, 이 말이? 아, 예. 오. 당연히 진짜 있고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못지않은 엔데믹 풍토병이 되는 질환이 심방세동이거든요. 나중에 아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연세가 높으신 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고 심방세동이 또 그분들이 뇌졸중이 생기고 하죠. 그게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제가 심방을 이야기 드렸는데 심방이 수축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도 고이면 물이 고이면은 그게 이끼가 끼고 하듯이 심장도 이게 뛰질 못하면은 이 안에 피떡이 고이는 거죠. 고여서 심장 안에 고였던 피떡이 우리 각 몸 부분 혈관을 타고 머리로 날아갔을 때는 그게 이제 심방세동이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원인에 의한 뇌졸중보다는 이게 데미지가 피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사망률도 높아지고 또 후유증도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방세동 하면 뇌졸중이라고 연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심각한 질환이니까 심방세동을 빨리 좀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할 것도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증상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심방세동의 자료를 보면 가능한 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치료의 반응도 좋고 또 치료 효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보다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최고의 주안점이 되도록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뇌졸중이나 네.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방세동 왜 생기는 건지 참 네. 궁금해집니다.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일단 우리가 심방에서 생기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예. 심방도 우리 각 몸 장기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게 일종의 노화, 퇴화 이렇게 돼서 우리 몸에 나이가 들면은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심방 자체도 노화가 와서 그 전기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특히 그분들이 고혈압이 있다, 네. 당뇨가 있다 이런 모든 심장 질환들이 심방세동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있는 분들은 나는 뭐 젊을 때부터 건강하는 자신 있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그쵸. 진짜 검진을 좀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혹시나 그러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혹시 심방세동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령층에서 유병률이 확 증가하지만 나이 어리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뭐 기저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유전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에서는 유병률이 낮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올라가지만 젊은 층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해야겠어요. 이제 친구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본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네.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고 이 친구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술만 마시면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호흡이 살짝씩 가빠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뭐 술을 당연히 끊진 않죠. 여전히 잘 마시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혹시나 술을 많이 마시면 심방세동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닌가 궁금하더라고요. 대답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요? 술하고 심방세동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양하고 관계겠죠.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심방세동의 확률은 올라갑니다. 네. 그 이제 술이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이유 원인은 일단 술이 심장 독성, 심장 근육의 독성, 직접적인 독성이 있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게 또 술을 장기간 오래 마시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체중이 비만하게 되죠. 하게 되니까 혈압을 유발하고
이래서 심장에 부담을 주어서 심방세동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술을 마시면 또 코골이가 심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면무호흡. 네. 수면무호흡이 자체도 심방세동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술이 심방세동을 만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질문이 그럼 얼마나 마셔야 되나? 그렇죠. 또 한국 사회에서는 술을 안 마시면 네. 또 이야기가 또 잘 안 되고 하니까 인생을 논할 수가 없으니까 네. 술을 마시게 되는데 저희들이 권장하는 양은 아예 안 마시면 좋겠지만 네. 마셔야 될 입장이라서면 우리가 표준 알코올 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보통 12g인데 이게 맥주로 따지면은 보통 330cc 한 잔, 소주 한 잔, 와인도 예. 두 잔까지 할까요? 두 잔. 와인도 우리가 그 보통 한 잔 이렇게 보기 좋게 예. 땄을 때 한 150cc가 되거든요. 한 잔. 이 안에 포함된 알코올 양이 보통 12g 정도가 되니까 보통 두 잔까지는 우리가 드시라고 하는데 일단 세 잔 이상을 드시게 되면 매일 심방세동의 발생 빈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또 술을 또 강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네네. 기분에 마시고 이러다 보면 또 그건 절대 금해야 될 일이고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래요. 그럼 궁금한 게 네. 매일 먹으면 2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셨는데 네. 가끔씩 한 2병 이렇게 먹는군요. 본인 이야기는 안 아니 돼요. 제 이제 얘기는 아니고 나오네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끔 가끔씩 그냥 많이. 하여튼 폭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술량을 해서 보통 4잔, 6잔 우리가 보면 별 큰 양이 아닌데도 6잔 이상 되면 폭음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아요. 그렇죠. 예. 보통 소주 2병 같으면 거의 10잔 이상이 나오는 잔이니까 한 번을 그렇게 폭음을 해도 심방세동의 발생 빈도는 올라갑니다. 네, 그래요. 보통 인터넷 상담란에 보면 이제 친구 얘기라고 본인 얘기 듣는 분들 있는데 정말 친구- 끊으세요. 네, 예, 예. 친구 얘기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심장이 하루에도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심방세동은 그 잠깐 순간 찰나 찌릿찌릿 이상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걸 어떻게 검사로 찾아내나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심방세동도 단계에 따라서 생겼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경우. 그게 발작성 심방세동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외부 물리적인 힘 없이 계속 7일간 지속되는 경우를 지속성 심방세동, 소위 이제 만성 심방세동이라 그러는데 만성 심방세동은 늘 검사를 하더라도 심방세동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발작성 있다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정상이 있을 때 심전도 기타 뭐 24시간 생활 심전도 이런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아주 짧게 진행될 경우에는 병원에 심전도 찍으러 가면 병원에 검사하면 없어져요. 나오죠. 그렇죠. 예. 멀쩡하죠. 예. 그때. 예,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게 일단 자기가 손목으로 예. 이걸 경동맥이라 그러고 이걸 요골동맥이라 그러거든요. 오른손을 왼손에 이렇게 바깥쪽 보시면 바깥쪽 이렇게 이렇게 한번 살짝 눌렀다가 힘을 줬다가 살짝 뗐다가 하면 자기가 맥박 뛰는 걸 느낄 수 뛰네요. 있습니다. 뛰죠? 느껴지네요. 여기에 규칙적으로 뛰는지 아니면은 이게 막 강하게 뛰었다가 약하게 뛰었다가 빨리 뛰었다가 늦게 뛰었다 하는 건지 이걸로도 측정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부착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A사에서 나오는 워치시계, 아, 예. 또 S사에서 나오는 시계 이런 것들로 심전도를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맥박수뿐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심전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진단할 수도 있고 뭐 제일 좋은 거는 병원에서 찍으면 제일 좋겠죠. 네. 확실한 진단이 되겠죠.
그래요. 저는 이 해보니까 잘 안 느껴지는데. 굉장히 안 뛰시는군요. 저희가 나중에 개인 과외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무튼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해보고 병원도 네, 네, 찾아볼까 네. 싶은데 그래요. 무엇보다 정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치료는 어떤가요? 좀 쉬운 편인가요? 제일 원칙은 항응고 치료, 중풍 예방 때문에 항응고 치료가 제일 원칙이 되고 아예 맥박을 정상 맥박으로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이 성공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물, 항부정맥자라고 그러는데 약물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초기에 치료를 해야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고 심방세동이 오래되면 약물에 반한 부정맥제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고 나중에 다른 치료법에도 반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항응고 치료, 그 다음에 항부정맥제 치료, 여기에도 안 들을 경우에는 이제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고 그래서 직접 몸속으로 아까 이 심방 부위로 들어가서 찢어서 소위 하는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는요. 저도 환자가 돼 보니까 네.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소리를 진짜 듣고 싶거든요. 네, 혹시 심방세동도 완치라는 개념이 적용될까요? 그럼요. 완치 가능합니다. 오. 완치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약물로는 항부정맥제 약물로는 거의 완치되는 경우도 없어요. 대신 덜 생기게 횟수나 빈도를 줄여주는 정도의 치료지 약을 1년 6개월 이렇게 먹어서 심방세동을 완치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완치라고 판정이 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술이라고 하면은 일단 절개를 해서 뭐 이렇게 외과적인 그걸 말하는데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아. 예. 이제 혈관을 통해서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엑스레이 투시기를 보면서 거기 아까 심방 안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제 나쁜 전기가 생기는 부분을 격리시킨다든지 찢어서 없애는 그런 치료. 그래서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네. 시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심각해야 시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수술 아닐까요? 수술? 예를 들어 그건- 일단 그 기준으로는 약물 항부정맥약제를 써도 심방세동이 없어지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호흡 곤란, 또 심부전, 가슴 두근거리는 게 심한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극 도자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심방세동이 원인만 알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은 발생하지 않는 건지 또 더불어서 유전적인 어떤 요인도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그게 발생 원인이 일단 저희들이 당뇨를 예를 들면 당뇨 치료를 할 때 의사가 처방하는 약만 먹고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어떻게 집에서 식단을 조정하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듯이 이 심방세동도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약을 먹고 전극 도자 절제술을 해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좀 비만하신 분은 체중도 조절하셔야 되고 또 코골이가 심한 분들, 수면 무호흡이 심한 분들 이것도 조절하셔야 되고 고혈압, 당뇨, 동반질환 치료는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들은 그냥 시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관리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치료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전적인 유전적인 요인도 있죠. 네. 예를 들어 가족이 다 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고혈압, 당뇨가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심방세동도 그 영향은 약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또 우리가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또 식생활이 같아지고 뭐 생활 패턴이 같아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또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젊은 분들은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마 식습관 이런 것도 아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참 다양한 원인들이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혹시나 환자분들이 교수님 재발하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재발의 가능성이 있나요? 재발 많죠. 아, 재발 많고 그 시술 자체의 재발률도 있지만 잘 유지가 되다가 한 5년, 10년이 지나서 아까 시간이 지나면 심방도 장기이기 때문에 노화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또 2차적인 심방세동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발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또 초기 치료할수록 재발은 적어지는 거예요. 일찍 치료할수록. 그래서 아마 초기에 관심을 진단을 갖고 치료를 임하는 게 재발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약물을 좀 오래 투여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약물 부정맥약제 사용 중인 부정맥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약제는 덜 쓰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부정맥약제 종류에 따라서 장기간 복용했을 때 뭐 갑상선 문제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자기 주치의와 실제적으로 상담하고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네. 네. 혹시 그 환자들 가운데서 네.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제 위험했다거나 아니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위험한 시기를 넘겼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을 아시고 지금 이 부정맥 시술 이 치료가 이 부정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게 거의 20년이 채 안 됐거든요. 예. 그전에는 그냥 지나셨단 말이에요. 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참 전에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오셔서 뭐 전극 도자 절제술을 한다, 항부정맥약제를 쓴다 그렇게 하도록 반응이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심방세동을 이제 처음 진단을 받았어요. 자기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시고 계시다가 저희들 쪽에서 검사를 하니까 심장 안에 아까 말씀한 그 혈전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경우. 놔뒀으면 이제 아주 중풍으로 연결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 네. 심장이고 심장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가뜩이나 이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네. 없었던 병도 생기고 있는 시대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관상동맥 질환,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것도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원인이거든요. 예. 또 그럼 그게 없어야 되겠고 제일 많은 유병 그 진단이 뭐냐 하면은 심방세동에 따라오는 제일 흔한 질환이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니까 우리가 고혈압 치료 무시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나이 드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네. 그거는 자취하고라도 일단은 혈압, 당뇨 또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심방세동에 대해서 좋은 정보 알려주신 신동국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